하늘서 응답하라. 우리 소년으로 오늘은 죽었어. 이건 뭐 진짜 좋아요. 부하를 데리고 베트남의 한 사창가를 기웃거리다 창녀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최중희. 거사를 치르고 쉽게 잠들지 못하는 그를 파트너가 달래주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마주치는 한 소녀. 최중희는 경고를 무시하는 그녀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고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씨발, 내 이럴 줄 알았어. 의도치 않게 부하를 잃었지만 이 일로 인해 최중희는 헌병대로 불려와 상관과 마주하게 됩니다. 미국 은성 훈장까지 경력이 꽤 화려하군. 최태현 중이 자네가 작전에 나가면 항상 피를 본다며. 아군이든 적군이든 간에 사병애들이 최중희의 신변에 대해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 말을 하던 상관은 그에게 한 가지 파일을 건네주는데 본대로 복귀하고 싶습니다. 최중희가 거절을 하자 그는 제안을 가장한 명령입니까? 명령을 내립니다. 소대장으로서의 복직을 축하하네. 한편 의무대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서 있는 병사들, 이들 모두는 성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연 있는 장병수 병장만 빼고 말이죠. 누가 성병검사 카드 바꿔주면 50불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소 한 마리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병 치료를 위해 격리되어 있는 이들에게도 그들의 상관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귀국선이 아니라 귀국 비행기다. 쭉 빠진 스튜어디스들이 주스도 나눠준다. 치료 때문에 귀국이 늦어진 말년들에겐 솔깃한 제안이었죠. 그렇게 지원자들은 최중희, 진중서와 함께 한 팀을 이루게 됩니다. 진청록 중사입 최중희. 빵빵한 스튜어디스와 귀국행 비행기를 꿈꾸며 목적지인 알포인트로 떠나는 대원들. 오병장은 상륙하자마자 카메라를 꺼내들어 기념사진을 제안하는데 그 소리를 들은 중사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야, 이 새끼야. 야, 소풍 나온 줄 알아? 하지만 오병장의 편을 들어주는 최중희. 그래. 한 장 찍자. 자, 보이세요? 하나, 둘, 셋! 끝없이 펼쳐진 밀림. 대원들은 알포인트로 향하는 도중 대나무 숲을 지나가게 되는데 누군가 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맞대응을 하는 대원들과 사태 파악을 하기 위해 사격 중지를 외치는 최중희. 슬슬 세겠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헬멧을 떨군 장병장을 강제로 뒤로 피시시킨 그는 바주카포를 들고 홀로 측면으로 빠져나와 기습 공격을 한 적에게 복수를 하려 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은 한 여인. 처리해라. 중사는 그녀를 제거할 것을 명령하지만 대원들이 꺼려하자 자신이 직접 나서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를 무한하게 만드는 최중희. 출발. 홍영화사가 선두를 서신. 한 번의 전투 후 무사히 알포인트 시작점에 도착한 대원들을 반겨주는 건 비석이었습니다. 조상병은 비석에 적힌 내용을 동료들에게 해석해 주려 합니다. 여기가 원래 호수래요. 옛날에 중국인들이 쳐들어와서 많은 베트남 사람을 죽여서 호수에 빠뜨렸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 손에 피를 묻힌 자는 다음은 없네. 기분 좆같네 이거. 가만히 듣고 있던 이상병이 겁을 먹었는지 괜한 허기를 부리는데 부정탄다. 뭔가 이상합니다. 조금 전까지 보이지 않던 문장의 마지막 단어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 날
근처에서 야행을 한 대원들은 날이 밝자 본부에 무전을 치는데 그때쯤 지난밤 안개로 인해 보이지 않던 한 건물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사주를 경계하고 그곳으로 침투하는 대원들. 부대원들은 내부를 샅샅이 둘러봅니다. 그 후 이곳이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고는 부대원들을 세워놓고 브리핑을 시작하는 최종희. 살아있건 죽었건 간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목표다. 작전 기간은 7일이다. 그에게 박하사가 질문을 던집니다. 저 근데 실종된 애들이 어느 부대입니까? 최종희의 답변을 듣고 당황하는 오병장과 그에게 말을 거는 마병장. 니 그보다 알았겠지? 그럼 실종된 아들 잘 알겠네. 알기 씨발. 진중사와 대원들은 첫 수색 임무에 나섭니다. 숲을 사이를 헤집으며 임무를 수행하던 중 조상병이 멈춰서서 잠깐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그의 시야에서 대원들이 사라집니다. 돌연 겁에 질린 조상병. 그는 소리를 치다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가까스로 부대원들을 발견하지만 누구도 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발견한 걸까요? 모두가 숨죽여 걸어가다 갑자기 숲을 속에 은폐를 합니다. 그리곤 그대로 다시 사라져버리는 대원들. 조상병은 홀로 남겨집니다. 최종희는 조상병의 실종 무전을 받고 그를 찾으러 나머지 대원들과 함께 수색을 나옵니다. 왠지 모르게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무너진 사원. 주변을 둘러보던 대원들은 진중사 무리와 마주치고 그때쯤 마병장이 조상병을 발견합니다. 조상병은 거점으로 돌아온 뒤 대원들의 철모를 확인하며 이상한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철모에 정수가 기다려라 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자 오병장이 화를 내려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헬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미군이었습니다. 안개로 인해서 밤에만 헬기를 띄울 수 있다고 말을 꺼낸 베크 중사는 무전실의 배터리를 체크하기 위해 4일에 한 번씩 들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당부 사원과 이 건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는데 왠지 모르게 꺼림칙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그 순간까지 말이죠. Make a bed as soon as possible. Days when we come back, you won't still be alive. Good luck. You're gonna need it, LT. 미군이 돌아간 뒤 상황 보고를 하는 통신병. 오늘 새벽 자크라네한테 무전이 왔는데요. 프랑스 육군 상병인데 쌍둥이 동생 폴이랑 같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무슨 소리야? 이 지역에는 우리밖에 없어. 너 불어할 줄 알아? 그의 말을 가만히 듣던 최종희는 어이없다는 듯 미소를 짓고 마병장은 그런 그에게 핀잔을 줍니다. 한편 오병장은 조상병을 끌고 나와 다시금 그를 추궁합니다. 조상병이 말했던 철모 때문이었죠. 그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철모의 주인이 자신의 동기였기 때문이기도 했고 이번 임무에서 자신들이 찾아야 할 실종자 중 한 명이기도 했으니까요. 모두들 취침해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통신병이 의기양양하게 라디오를 들고 나타납니다. 흥에 겨워 정신줄을 놓는 대원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심지어 최종희는 헛것을 보기까지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근무를 준비하던 박하사는 정일병이 사라졌다고 보고를 하다 중사에게 걷어차입니다. 그리고는 근무지에 나와 한 소리를 내뱉죠. 진중사 씨발 새끼 진짜.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담배를 꼬나물고는 대신 근무를 나온 조상병에게 짜증을 내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집니다.
핏물. 정일병이 목이 잘린 채로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베트공의 짓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진중사와 그에게 찬물을 끼얹는 최중희. 베트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무는 실종자를 수색하는 거야. 그 점을 잊지 마시오. 하지만 진중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원들과 함께 주변을 수색하다 무너진 사원에 향이 피어져 있는 걸 발견하고는 부비 트랩을 설치할 것을 명하죠. 부비 트랩 설치하라고 임마. 예, 알겠습니다. 다시 밤이 깊자 대원들은 모여 앉아 정일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걔 고향이 어디래? 그 새끼 우리 좋나? 야가 어느 부대 근무했다더노? 최중희의 고함에 그들 모두가 조용해집니다. 이 새끼야! 본부와 통신을 나누는 최중희. 어째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돌아가는 듯합니다. 정일병은 그때 실종된 애들 중에 하나잖아. 너 미쳤어? 니네 지금 총원이 몇 명이야? 죽은 정일병 빼고 현지원 9명입니다. 니넨 여기서 9명이 출발했어. 9명이. 알았어? 지금 농담하십니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농담할 뿐만이야! 대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인지 최중희는 본부와의 무전을 끊어버리지만 이들의 생각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정일병 그 새끼 얼굴이 기억이 안 나네. 박하사가 정일병에 대한 말을 꺼내자 개울이 출발할 조상병이 한 발짝 더 나아가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선착장에서 말이야. 그때는 없었어. 근데 우리가 해변가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있었어. 알려봐,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잘 생각해봐. 우리 사진 찍을 때. 야, 일본 뒤로 가. 야, 그 필름 제대로 감고. 너 뒤에 아니야? 오병장은 근무를 서다 조상병이 받드는 헬멧의 주인공, 그러니까 실종된 오삼부대원과의 지난 일을 떠올리고 좀만 기다려 임마. 내일이나 모레쯤 나올 거야. 그 카메라 우리 정수기 줄 선물이야. 알지? 아유, 그냥 정수기. 진중사는 임무를 떠나기 전 상사와 있었던 일을 되새깁니다. 저런 애들을 데리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사건을 종결시켜. 그리고 통신병이 잠든 사이 또다시 프랑스어로 된 무전이 날아오고 최중희에겐 지난밤 마주쳤던 여인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하는 최중희. 그의 눈앞에 묘지가 드러납니다. 최중희는 미군이 한 말을 기억해내며 묘지를 둘러보는데 그때 통신병이 말했던 자크의 무덤 또한 발견됩니다. 한편 오병장에겐 카메라의 주인이 나타나 그를 추궁합니다. 네 거 아니잖아.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어떻게 얻었어? 놀란 오병장은 그대로 달아나지만 그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설치했던 부비 트랩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 오병장. 뭔가 있다. 내가 그랬죠. 야로가 있는 거라고. 여기 이 알포인트에는 귀신이 살고 있다고요. 베이스 캠프로 돌아온 대원들이 겁에 질려 귀신 이야기를 하자 진중사가 화를 내며 경고를 합니다. 또 귀신 있다고 떠드는 새끼들, 복귀를 해봐 이 개새끼들. 모조리 영창이 쳐넣을 테니까. 그리고는 최중희를 찾아가 철수를 요구하는데 그의 반응이 영 탐탁치 않습니다. 본부에서 우리 얘기를 믿을 것 같소? 애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만은 없습니다. 선임마사 뜻은 알겠지만 그건 무리요. 일단 처음 도착한 곳으로 갑시다. 다음 날 최중희와 진중사는 대원들을 두 개의 팀으로 나눠 마지막 수색을 하려는데 장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원들이 진중사와 팀을 이루길 희망합니다. 이 새끼들이 정말 장난하나? 결국 무언의 압박에 못 이겨 마병장이 최중희의 팀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들은 서로 구역을 나눠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최중희는 대나무 숲으로 가려 합니다. 정일병과 오병장의 시체에서 발견됐던 방울구슬을 손에 쥐고 말이죠. 한편 중사팀은 수색 도중 라이터를 발견합니다. 그건 지난밤 최종희가 무덤가에서 떨군 라이터였는데 그 수많았던 묘지의 흔적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진중사는 대원들에게 수색을 명령하고는 이곳으로 떠나기 전 상사에게 받았던 군번줄을 근처 수풀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팀원들이 그걸 발견하게 유도하죠. 다시 최종의 팀. 이들은 대나무 숲으로 가려 했지만 계속 같은 곳을 맴돌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장병장이 호들갑을 떨자 돌에 적힌 글자를 보며 입을 여는 마병장. 불귀 못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 사이 진중사는 홀로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누군가의 뒤를 쫓고 최종희는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건 이틀 전 자신들에게 맥주를 주고 간 미군들의 시체였습니다. 진중사의 팀원들은 그를 찾으러 사방을 둘러보다 물 웅덩이 속의 시체를 발견하곤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심지어 조상병은 환청을 듣고 환영까지 보게 되죠. 계속 친구 할래? 죽었다 뭐해? 쏘라고 있는 거 아니야? 갈겨버려 씨발놈아. 또다시 오병장의 환영이 나타나자 조상병은 그를 향해 총을 난사하는데 그로 인해 마병장이 쓰러집니다. 빨리 해 새끼야! 영수야, 네 꼭 살아 돌아가야 할 텐데. 마병장이 숨을 거두자 장병장은 조상병에게 달려가 분노를 퍼붓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오병장의 환영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합니다. 오병장이 날 찾아왔다고요. 귀신이 돼서 날 죽이려고 왔단 말이에요. 진중사를 제외한 대원들은 베이스 캠프로 복귀를 해 무전을 시도하지만 본부에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뭔가를 결심한 듯 2층으로 올라가려는 최종희. 통신실. 미군의 시체처럼 이곳 역시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입니다. 뭐하고 있나? 어서 밑으로 옮겨. 미군은 오지 않는다. 당황하는 대원들에게 빨리 장비를 옮길 것을 명하는 최종희. 그러자 이상병이 그에게 총뿌리를 들이댑니다. 있었어. 처음부터 우리 숨긴 거야, 씨발. 서로가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며 긴장감은 극에 달합니다. 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귀신들에게 홀리기라도 한 걸까요? 그리고 진중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은 무사히 실종자들을 찾아 귀환할 수 있을까요? 영화는 감독이 2번이나 교체되고 나서야 각본가 공수찬이 메가톤을 잡게 됩니다. 그는 촬영이 시작되기 한 달 전에 합류하게 됐는데 그가 거절하면 영화가 엎어질 판이었죠. 고민하는 그에게 고등학교 후배 박찬욱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연출 제한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파업전야, 하얀 전쟁, 비상구가 없다,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한국판 링, 그리고 텔미 썸띵까지. 감독 공수창은 이 영화 전까지 각본가로 이름을 드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이든 타이든 알포인트에서 처음 연출을 맡게 됐고 그 후 코마와 GP506에서도 현장을 지휘하며 메가폰을 잡게 됩니다. 최종희는 대규모 전투에서 홀로 살아남아 그의 괴로워하다 사창가를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소녀를 죽이게 되고 또다시 동료를 잃게 됩니다. 그 때문인지 그는 알포인트에서 홀로 여인의 환영을 보게 되고 부하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장렬히 최후를 맞이합니다. 진중사는 전형적인 야전 군인입니다. 기강을 위해 병사들에게 거친 소리도 하고 때에 따라 폭행을 가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그들에게 애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존심까지 내팽개치고 상관의 권유대로 조작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영화 후반부 그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 말이죠. 그는 통신병의 귀신을 보고 폭주하게 됩니다. 오병장은 실종된 오산부대의 한 대원과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는 동료가 부탁한 카메라를 구했음에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오병장은 알포인트에서 그의 환영을 보게 되고 도망치다가 자신이 설치한 부비 트랩에 생을 다하게 됩니다. 조상병은 가장 처음으로 환영을 보게 됩니다. 사라진 오산부대원들을 마주치고 죽은 오병장의 환영에도 시달리다 마병장을 죽이게 되죠. 영화 말미엔 이상병의 목숨까지 앗아갑니다. 변상병은 미군이 다녀간 뒤 프랑스군의 무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불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엔딩 무렵에 이르러선 빙의가 된 채로 수류탄을 던지려다 사살당합니다.
최종인은 창녀와 관계를 가진 뒤 한 소녀를 죽였고 박하사, 오병장, 마병장, 변상병, 이상병, 조상병은 현지 여자를 취하다 성병에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앞서 말한 귀신을 보거나 빙의된 인물들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를 향해 총을 들었다는 점이죠. 9명의 부대원 중 앞서 말했던 환영과 빙의, 성병과 여자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캐릭터는 장병장 뿐이었습니다. 그는 대나무 전투에서도 총을 들지 않는 단 한 명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장병장은 결과적으로 홀로 살아남게 됐지만 두 눈을 잃은 채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게 됩니다. 우리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실종자들의 무전, 생존자 발견, 나머지 대원들 실종, 수색대 파견, 부대원들의 죽음, 구조 요청, 생존자 발견, 실종자들의 무전,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는 설입니다. 대나무 밭에서 벌어진 전투로 인해 부대원 전원이 사망한 뒤 망령이 되어 벌어진 일이란 설도 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황이 그럴듯하게 들어맞지만 다른 설들과 마찬가지로 설정 오류에 부딪히게 됩니다. 영화 후반부에 보면 장병장만이 군번이 8일로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군생활을 더 오래 한 진중사보다도 인연이 빠른데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는 마지막 수색을 할 때 실종자를 찾기 전까지 돌아갈 수 없다던 최중희의 편에 섰고 그가 임무를 포기하고 돌아가려 하자 만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자신의 군번줄이 없다고 허둥지둥 대는데 그건 실종된 부대원들의 군번줄을 모두 가져왔다는 강대위와 이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병장 귀신설은 이 모든 상황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장병장의 미련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자신의 시신을 찾길 바랬던 거죠. 대체 어떤 게 맞는 해석일까요?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색작전을 펼칠 때 최종인은 대나무 숲으로 가려 했습니다. 확인할 것이 있다면 말이죠. 그는 대체 왜 대나무 숲으로 가려고 했던 걸까요? 그간 최중희의 행적을 살펴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봤습니다, 그 사진. 정일병이 실종병사라는 사실을 왜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모른 척하고 있어요. 예? 서대원들을 지키는 게 급선무야. 이 대화를 보면 최종희는 정일병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근데 왜 정일병이 부대원들 사진을 촬영할 때 눈치채지 못했었던 걸까요? 그리고 본부와 교신할 때 왜 몰래 통신을 끊어버렸던 걸까요? 혹시 최종희는 자신이 대나무 밭에서 숨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아님 부대원들의 시신에서 발견된 방울과 첫 교전 후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여인의 손목에 있던 방울, 이 둘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결국 최종희는 대나무 숲이 아닌 베이스 캠프에서 방울의 실체를 확인하고는 알 수 없는 미소를 띄우며 죽게 되는데 그 미소는 대나무 숲에서 봤던 여인의 미소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기 직전 뭔가를 이해했다는 듯한 최중희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감정선들은 마치 지난날에 대한 회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자신이 이미 죽은 상태였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같기도 하죠. 진중사는 영화 말미에 뭔가를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끝까지 그 전란 소대장 노름을 하겠다는 건가? 이 대사를 보면 최중희에게 이제 그만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말하는 듯 보이는데 이들 모두가 대나무 숲에서 죽은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 악귀가 들어맞습니다. 그저 단순히 미쳤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정일병의 시체, 더 정확히 말하면 정일병의 반쯤 잘린 목을 보며 그의 정체를 알게 된 것처럼 진중사는 박하사의 목을 내리쳐 모두가 서로의 정체를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영화 엔딩 무렵 나오는 장면을 보면 최종희가 숨을 거두고 난 후 장병장의 주위엔 시체는 고사하고 피 한 방울조차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마치 누군가 청소를 한 것처럼 물이 흥건하기까지 합니다. 장병장은 영화 초반부터 가족에 대한 집착이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50불 때문에 대신 성병 환자를 자처했고 형 대신 입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포인트로 떠나며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을 홀로 외치기도 한 그는 영화가 끝나는 순간까지 어머니에게 돈을 가져다 줘야 한다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엔딩 무렵쯤에 나오는 그의 독백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전쟁터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구천을 떠도는 영혼의 한탄 같기도 합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걸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저 빨리 구조되기만을 바라는 염원을 내비치고 있는 거죠. 소리만 들릴 뿐 그 어디에도 구조대나 헬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고요. 사실 이 영화는 공수찬 감독이 초기에 그렸던 장면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가무성의 인터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오프닝부터 설정했던 세계관이 상당히 잘려나간 채 시작하게 된 R포인트는 그 뒤로 상황에 따라 각본이 잘려나가고 수정됩니다. 그로 인해 영화는 중간중간 구멍들이 등장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애초에 계획대로 모든 게 진행됐더라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할 수는 없었겠죠. 이렇게 계속 각본이 수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촬영 장소였던 캄보디아의 날씨 때문이었습니다. 낮엔 온도가 45도에 육박했고 심지어 그늘에서도 38도를 기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씬은 42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서 촬영을 강행했고 네컷에 불과한 이 장면을 담기 위해 복호산 갈대밭을 다 작살낼 정도로 온 산을 누비면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말이죠. 덕분에 영화 후반부는 한국에서 재촬영을 하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대나무숲 전투 장면 또한 담양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암튼 당시 캄보디아 현지에서 촬영을 하고 있을 때 국내에선 R포인트 엎어진다라는 말이 돌기까지 했었다고 하니 당시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듯합니다. 더 심각한 건 영화 촬영 기간 동안 스태프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인원이 장티푸스에 걸리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야간 촬영 시는 도저히 촬영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모두 낮에 촬영하는 후작업으로 바꾼 거라니 더 할 말이 없죠. 이런 곳에서 장장 5개월이나 버티며 싸움을 한 감독과 스태프 그리고 연기자들이 힘을 합쳐 뽑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R포인트였던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영화는 완벽하게 들어맞는 해석이란 건 존재할 수 없게 됐지만 인생사 세옹지마 아이러니하게도 미완성으로 그친 영화는 그 부분들로 인해 생명력을 얻게 되고 마치 영화 속 무전처럼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스스로의 안부를 묻게 됩니다. 영화 R포인트였습니다.